안녕하세요. 간조박사 뱃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모성간호 요점 정리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관련 고혈압성 장애에는 우리가 일시적 고혈압과 자간전증, 자간증으로 나뉘는데 일시적 고혈압은 말 그대로 그냥 혈압만 높은 거예요. 자, 그리고 자간전증은 자간증 전에 나타난다 그래서 자간전증이죠. 자, 이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임신 중독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대 증상으로는 고혈압, 단백뇨, 부종이 있고요. 자, 자간증은 여기에 경련이 추가되고 부종도 병리적 부종이 나타나는 거다. 우리가 보통은 부종이 발이나 하지 쪽에 나타나는데 이런 병리적 부종은 얼굴과 손가락의 부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호발인자는 젊은 초임부와 다산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임신성 고혈압성 장애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자, 태아의 성장을 제한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혈압이 높으면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혈액순환이 안 되죠. 자, 그런데 태아는 뭐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엄마의 모체의 혈액을 통해서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받다 보니까 자, 고혈압이 있어서 혈압이 높아서 순환장애가 생기니까 혈액 공급이 안 돼서 발육이 지연될 수 있어요. 영양분이나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위험 증상인 경련까지 동반하는 자간전증이 오기 전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 자, 혈압이 높아지고 뇌압이 높아지면서 두통이 지속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눈에도 영향을 미쳐서 현기증이나 시야가 흐려질 수 있고 소변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핍뇨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병리적 부종, 얼굴과 손가락의 부종이나 자, 그리고 지속적인 구토, 그리고 심하부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경련이 위험한 이유가요. 경련을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돼서 결국은 혈액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뭐 영양분 공급 안 되는 정도면 상관이 없지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태아는 치명적으로 안에서 사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산모가 경련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자간증이나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보통 입원을 시키죠. 자간전증 증상이 나타나면. 그래서 입원식 간호를 보시면 철저한 산정 관리를 통해 조기 발견해야 되고요. 특히 이런 임신 중독증이 언제부터 나타나냐? 20주 이후부터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산정 관리는 적어도 몇 주 전에는 받으라고요. 20주 전에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20주부터는 태반도 형성돼서 태아에게 안 좋은 것도 다 가고 감염을 또 일으킬 수 있죠. 태반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때부터 임신 중독증도 나타나기 때문에 산정 관리를 통해서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고 간호라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고혈압과 당뇨 환자는 운동을 격려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신 중독증으로 인한 이런 고혈압성 장애는 활동을 제한하고 절대 안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혈압이 높아져서 경련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안정. 그리고 산소 공급이 잘 되게, 혈액순환이 잘 되게 좌측위를 누워주는 게 좋고요. 우리가 좌측위를 누워주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대정맥. 하지 쪽에서 들어오는 큰 혈관이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워주는 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매일 체중 측정하고 손과 눈의 부종이 있는지 사정하고 식이요법이 많이 나왔었죠. 우리가 임신 중독증이 많이 걸리는 이제 산모들을 연구했더니 특히 영양소가 뭐가 많이 부족했냐? 단백질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임신 중독증, 이런 임신 관련 고혈압성 장애가 생기는 대상자, 산모들은 특히 고단백식이를 섭취해 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살이 찌지 않게 적절한 탄수화물이나 저지방식, 그리고 고비타민, 그리고 혈압이 높아지지 않게 저염식, 그리고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수분 제한식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경련시 간호를 보시면 경련할 땐 기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죠. 가장 중요하죠.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경련을 하다 보면 막 그 거품이 물죠. 그러면서 분비물이 나오면서 얼굴을 반드시 놓아놓으면 기도로 이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좌측위로 눕혀서 분비물이 흡입되지 않도록 하고요. 혀를 깨물지 않게 유지를 하고, 그리고 경련이 언제 더 심해지냐? 밝게 유지를 하거나 너무 시끄러울 때, 이런 주위 환경이 심할 때 경련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병실은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를 하고요. 절대 경련 환자는 억제하면 안 되죠.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대 난간을 올려주고, 이런 난간에 부딪히지 않게 패드를 대주고, 그리고 억제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필요하면 산소 공급해주고, 항경련제나 진정제, 그리고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항고혈압제, 이런 것들을 투여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련간호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기본간호랑 성인간호에서는 그냥 경련시 환자 간호로 물어보는데, 아동간호학 쪽에서는 경련간호가 파상풍 환아간호로 많이 나오고요. 모성간호 쪽에서는 이렇게 자간증, 산모간호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혈액학적 장애에서 빈혈의 정의를 보시면요. 자, 빈혈은 우리가 혈액의 그 세포 중 적혈구라고, 이렇게 우리 혈액이 빨갛게 보이는 이유가, 이 안에 이제 헤모글로빈, 혈색소가 들어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빨갛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 수가 정상 이하로 낮아져서 산소 운반 능력이 감소된 상태를 말해요. 왜 헤모글로빈이 떨어지는데 산소 운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헤모글로빈이요, 산소와 결합력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해서 각 조직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도 해요. 네,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런데 이 그 산소보다 200배 이상 결합력이 좋은 게 뭐예요? 일산화탄소예요.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불완전 연소됐을 때 많이 나타나죠. 이거는 이제 기본간호학 환경에서 시험에 나왔었나? 예.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이제 불완전 연소됐을 때, 특히 이제 화재가 나면 불완전 연소되고 이런 그 연기가 많이 나잖아요. 그랬을 때 헤모글로빈과 결합력이 산소보다 200배 이상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산화탄소와 산소가 있으면 이 헤모글로빈은 일산화탄소랑 결합을 해서 결국은 산소가 부족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재 났을 때 이 불에 타 죽는 것보다는 연기로 인한 질식 사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는 작용을 하고요. 자, 그럼 이런 헤모글로빈 빈혈의 기준은 뭐가 들어가냐? 그래서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릿이 있어요. 헤마토크릿은 적혈구 용적을 말해요. 혈액 속에 적혈구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건지. 왜?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퍼센티지가 작으면 뭐예요? 기준이 작으면 빈혈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말기로 진행될수록 혈액량이 더 많이 증가해요. 혈액 말기라네. 임신 말기까지 혈액량이 몇 cc나 증가한다 그랬어요? 1500cc나 증가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왜 빈혈이 생겨요? 혈구보다 혈액량이 증가하는데 혈구보다 물이 92%인 혈장량이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리적 빈혈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빈혈의 기준은 임신 초기, 중기, 말기가 달라요. 왜? 임신 말기로 갈수록 혈액량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더 묽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헤모글로빈 11 이하를, 그리고 헤마토크릿은 37% 미만을 빈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임신 중기 말기씩 몇씩 적어지냐? 0.5씩 적어져요. 헤마토크릿은 2%씩 줄어들죠. 네. 그래서 초기 걸 외우시면 되죠. 11, 37%에서 헤모글로빈은 0.5씩 떨어지고 헤마토크릿은 2%씩 떨어지는 거다. 자, 그리고 태아저하고증을 보시면 혈액형 부적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태아저하고증이죠. 발생 과정을 보시면, 자, 모체가 RH-이고 아빠가 RH+예요.
RH 마이너스인 혈액형과 RH 플러스인 혈액형이 만나면 태아는 무조건 RH 플러스예요. 왜? RH 플러스가 우성 유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유전은 그 유전 물질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엄마가 RH 플러스고 태아가 RH 플러스면 혈액형이 같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되냐? 엄마가 RH 마이너스고 태아가 RH 플러스예요. 그러면 혈액형이 다르죠. 자, 그러면 분만을 하다가 태아의 혈액이 엄마에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 몸에서는 내 몸 안에 없는 게 들어왔어요. 그럼 얘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기도 RH 플러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 몸에서 너 저번에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나 공격할 줄 알고 너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놨어 하면서 얘를 공격하는 거예요. 적혈구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적혈구를 파괴시키는 게 용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엄마와 태아의 혈액형이 다른 거. 엄마가 RH 마이너스 그리고 태아가 RH 플러스일 때 생겨나는 거고 첫 임신 시에는 정상 분만이 가능하나 두 번째 임신부터 태아 적혈구 용혈 현상, 태아 저하구증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 아기부터는 다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면역 글로불린 주사라고 해서 로감 주사를 맞으면 또 두 번째 분만하고 나서 이제 맞거나 아니면 임신 중에 맞게 되면 정상적으로 분만할 수 있죠. 자, 감염성 질환을 보시면 톡소플라스마증, 원충류 감염이죠. 자, 이런 감염성 질환, 뭐 톡소플라스마증이든 풍진이든 매독이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톡소플라스마증은요, 고양이 분변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기생충 감염의 일종인데, 고양이 안에 이제 기생충이 들어가서 고양이가 분변을 통해서 이 기생충을 같이 배출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 이 분변 관리를 해주다가 손을 잘 씻지 않고, 이런 균이 내 손에 묻었을 때 입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산모들한테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대요. 자,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풍진과 매독이죠. 그래서 풍진은 풍진 바이러스에 의해서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감염이 되는 거다. 특히 임신 후 90일 이내에 감염 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풍진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감염이 되면요, 그냥 가벼운 감기 증상 정도로 넘어가요. 앓고 있다가. 자, 그런데 문제는 산모에게 감염됐을 때 태아에게 너무 심한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언제? 90일 이내. 이때 뭐가 형성이 돼요? 3개월 이내에 보통 장기나 신경계가 발달하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천성 기형이 굉장히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내장이나 심장기형, 귀머거리, 그리고 간과 비장의 비대, 황달, 지능 발달 지연 등 이런 굉장히 위험한 선천성 기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이내 감염 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매독은 이거와 좀 비교돼서 4, 5개월 후라고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원인균은 트리포네마 팔리둔균이고요. 성적 접촉을 통해서 모체가 감염이 됐을 때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또 감염을 시키는 거죠. 자, 진단 검사 이름도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VDRL 왓셀만 테스트예요. 그래서 임신 16주에서 20주 후에 태반이 다 형성되고 나서는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감염돼요. 그래서 임신 초기 빨리 매독 검사를 실시해서 이게 발견이 되면 꼭 치료를 빨리 시행을 해야 돼요. 왜? 4, 5개월부터는 태아에게 그쵸, 감염될 수 있으니까. 자, 선천성 매독은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냐? 대부분 유산 및 사산이 돼요. 그래서 시험에 뭐도 나왔었냐면 다음 중 유산 및 사산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 이름이 뭐냐? 유산 및 사산을 일으키는 게 매독이잖아요. 매독 검사 이름 VDRL이 답이었어요. 자, 그리고 유산 및 사산이 안 됐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기형을 일으킬 수 있어요. 코뼈가 없는 안짱코나 고름이 나는 스누플즈, 그리고 귀머거리, 불투명한 각막으로 인한 실명,
비정상적으로 뾰족한 허치슨 치아나 가성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체에 생길 수 있는 질염을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여성에게 발견되는 게 모닐리아 질염 칸디다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부에게도 많이 생기는 질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의 원인균 이름이 안 나왔네요. 칸디다 알비칸스 균이에요. 그래서 칸디다증이라고 해요. 자, 원인은 너무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거나 경구 피임약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어요. 너무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몸을 지키고 있는 이런 정상 세균까지 다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모체 그 질에 생기는 게 모닐리아 질염 칸디다증이고요. 분만을 하다가 태아가 어머니의 성기로부터 입에 감염되어 이거를 아구창이라고 해요. 입안에 생긴다 그래서. 자, 증상은 짙고 흰 우유 같은 백색 질분 비물이 증가하고 그리고 가렵고요. 질벽에 하얀 치즈 같은 크고 작은 회백색의 점이 생겨요. 그러면 아구창의 증상은요, 똑같아요. 우리가 신생아의 입에 감염되는 게 아구창이라고 했잖아요. 입안에 하얀 우유 같은 이런 찌꺼기가 생겨서 엄마가 입안에 우유가 찌꺼기가 있네 하면서 떼내주는데 안 떼줘요. 계속 더 세게 하니까 출혈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아구창인 거예요. 자, 치료는 겐티아나 바이올렛, 젠티엔 바이올렛 똑같은 말이에요. 예, 젠티안 바이올렛으로 하는데 질에는 2%짜리를 바르고요. 입안에는 1%짜리를 바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위축성 질염, 노인성 질염은 원인을 보시면 폐경이 돼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호르몬 부족으로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는 거다. 말 그대로 이제 그 질이요, 위축이 되고 그 질벽도 얇아지고 하면서 감염에 취약해지는 거예요. 자, 증상은 화농성 질분비물이 생기고 질점막이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분비물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식 통증이 심하고 출혈까지 동반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